나오셔서 이 환호, 이 함성 소리, 그리고 여러분의 박수 소리, 그리고 이 화려한 조명과 무대 오랜만에 접해보는데요. 예전 생각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분 중에 제가 또 고맙게 생각하는 특별한 손님이 있어가지고 그냥 인사만 잠깐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마치 저에게는 잘 키운 자식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아주 늘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뿌듯해지는 제 친구인데요. 김수영 씨가 이렇게 고맙게 와줬습니다. 아니, 저는 언니가 이렇게 오랜만에 또 다시 이렇게 무대에 오르셔서 응원을 하러 왔는데 언니 이렇게 멋진 모습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손미나 이렇게 쳐보신 적 있으세요? 네, 거기 저도 솔직히 가끔 해보거든요. 근데 하면 거기 손미나 편입이 같이 떠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손미나 씨가 정말 고려대학교로 나온 게 맞나요? 그랬더니 답변으로 어떤 사람이 글쎄요. 외국어를 그렇게 여러 개 하는 걸로 봐서는 편입생이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밑에 누가 제가 확인해 봤더니 맞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밑에 누가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전혀 사실과는 다른데 제가 그냥 어디선가 편입을 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억울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손쉽게 편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한 사람이거든요. 실은 어릴 적에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가서 1년 정도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를 마치고. 근데 그 당시에는 1년이 아니라 한 2년 정도만 진짜 공부를 하면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특채로 입학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공부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욕심을 낼만 했는데 제가 1년을 딱 살고 돌아올 때 저희 부모님 물어보셨어요. 야, 1년만 더 버티면 아주 쉽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길을 택하겠느냐? 제가 뭐라고 할게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대학에 입학하는 게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큰 관문인데 제가 이걸 뒷문으로 들어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저는 항상 옆문과 뒷문을 찾을 것 같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했죠. 몇 년 지나고 진짜 후회했어요. 약간씩 후회도 하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나름대로 하고 있을 적이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만큼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고3쯤 되니까 진짜로 어떤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지쳐 있을 무렵에 아버지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얼마나 덥고 네가 지치겠니? 여름 보충 수업 하고 싶어 정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기 싫죠.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보충 수업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은 내가 한번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겠다. 담임 선생님은 본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대학 떨어지는 거 저 책임 안 집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협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 그러면은 쉬자. 이렇게 해서 여름방학에 그야말로 방학을 즐기게 된 거예요. 제가 고3 때.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은 아버지가 그 당시 청주에서 대학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아버지 연구실 바로 옆에 빈 연구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갔더니 열쇠를 딱 주시면서 자, 이제부터 너는 저쪽 방을 사용하는데 나는 여기 들어와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전화를 하든 누워서 잠을 자든 너의 자유이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네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목탁 소리가 들리고 새소리가 들리는 그 산 옆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공부하시는 그 연구실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고3은 난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계신지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고 휴식다운 휴식을 취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고3 2학기가 됐어요. 남들은 정말 지쳐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을 때 저는 그때부터 정말 시작하는 사람처럼 에너지가 넘쳤어요. 아주 그냥 신선한 그런 기분으로 처음부터 시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판 달리기를 열심히 한 저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남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여름에 공부하고 있는 거 보면서 따라가지 않았을 때 얼마나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소신껏 가니까. 귀를 닫고 눈을 떴기 때문에 확실히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남의 이야기 신경 쓰지 말고 소신껏 사시란 얘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가 좀 그래요. 교육 시스템이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억눌려서 공부를 하고 주입식으로 막 달달달달 외우면서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저는 그랬어요. 진짜 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휩쓸려 다니면서 뭐 MT도 가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선배들이 밥 사준다 술 사준다 그러면 끝까지 남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12시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단 한마디도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누구랑 있었니?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더 무서워요. 차라리 막 화를 내시면 괜찮은데 아무 얘기를 안 하시니까 아 진짜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러지? 막 고민하고 있을 무렵에 학교에 가면 이렇게 우편함 학보 같은 거 이렇게 꽂아놓은 우편함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 이름으로 편지가 와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진짜. 이게 무슨 일인가. 역시 그 편지 안에도 꾸짖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으셨고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모두가 숙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무한한 책임이 뒤따른다. 그래서 네가 무언가를 책임질 수 있다면 그것이 자유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그걸 즐기게 되면 방종이 되고 그것은 인생의 독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말씀하시면서 무릇 군자는 저희 아버지가 역사 교수님이셔가지고 무릇 군자는 남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끝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집은 통금이 없다. 단 너의 마음속에는 통금이 있어야 된다. 네가 정해라. 꼭 밤 10시가 아니어도 좋고 12시여도 되고 새벽 2시여도 좋다. 대신에 우리한텐 말하지 마라. 알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알면 통제하게 되니까. 네가 정하고 반드시 지켜라. 정말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진정한 숙녀가 되려면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다 즐기고 살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서 정말 이 유아적인 생각과 이 행동과 나의 인생관과 이런 거를 넓히고 부모님에게서 독립을 해서 강한 나로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일단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 부모님하고. 근데 집도 서울이고 학교도 서울이니까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좋아. 공부도 할 겸 독립적인 나도 찾아볼 겸 한번 떠나자. 이렇게 해서 저는 교환학생을 가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온 배석현입니다. 네. 아까 말씀 나왔던 청주 모 대학교에서 네. 아버님이신 손홍렬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네네네. 예전에 교수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자군차구에서도 뿜어져 나오는 그런 카리스마나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엄하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1학년 시절에 굉장히 그런 자잘한 실수를 이렇게 잘 보듬어 주셨던 그런 인자한 면도 있으셨던 그런 교수님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셨던 아버님의 그런 강의와 따님이시는 손미나 강사님의 이렇게 강의를 듣게 되는 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안겨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호주 아시죠, 여러분? 호주. 네. 꿈에 부풀었죠. 캥거루와 코알라가 있는 나라. 네.
거기 가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영어도 배우고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자유를 진짜 한번 누려보자. 이래서 떠났어요. 처음에는 천국이 따로 없다 싶더라고요. 막 서울에서 시끄러운 자동차 소음을 들으면서 새벽에 잠을 깨는데 거기서는 진짜 새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곳이 특히 좀 시골이어가지고 새소리 듣고 문을 열면 진짜 캥거루가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생활을 했는데 자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게시판을 이렇게 보고 집을 구하려고 했더니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자기네가 원한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담배 피는 사람은 안 돼. 영어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 남자를 원해, 여자를 원해 이런 말들이 이렇게 써 있는데 맨 밑에 대부분의 노트 안에는 No Asian이라고 하고 별표를 해놓은 거예요. 아시아 사람은 싫어. 그래서 그런 사인이 안 써 있는 노트를 골라가지고 찾아가 보면 반드시 중국인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영어를 공부하러 호주를 갔는데 내가 왜 중국인들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기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희들 사는 집을 뚫고 들어가서 같이 살고 말겠다. 그래서 No Asians라고 써 있는 걸 다 골라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녔어요. 그들의 조건이 왜 안 되냐였냐면은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아시아 사람이 들어오면 밥을 하다가 냄비를 다 태워 먹고 나간다. 그리고 마늘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온 집안에 마늘 냄새가 배서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갔어요. 냄비를 안 태우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늘을 먹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쓰고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 그 집을 방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화를 받으면 끊어버려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한창 이런 갈등이 겨우겨우 해소가 될 만 했을 때 한 9개월, 10개월쯤 살았을 때였나? 저도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심각한 향수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식당? 한국 슈퍼마켓?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살던 도시에. 그래서 그걸 인식 못하고 그냥 향수병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문이 돌았어요. 제가 사는 곳은 멜버른 외곽에 있었는데 시드니에서 어떤 할머니가 이사를 오셨대요. 그래서 김치 할머니라 식당을 차렸대요. 김치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을 펴도 김치가 보이고 테레비를 틀었는데 막 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안 되겠다. 이걸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그 소중한 김치를 사가지고 집으로 오는 길에 쌀을 슈퍼마켓에서 산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먹는 쌀 있죠. 이렇게 우르르 떨어 밥을 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그러니까 사실 만족스럽진 않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조금이라도 더 끈적끈적한 밥을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물을 넣고 정말 질게 밥이 되도록 한참을 끓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체에다 걸르기만 먹을 수가 있어요. 정말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면서 개수대에서 이러고 있는데 글쎄 저희 친구가 와가지고 도와준답시고 조금이라도 더 끈적끈적한 밥을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물을 넣고 정말 질게 밥이 되도록 한참을 끓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체에다 걸르기만 먹을 수가 있어요. 정말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면서 개수대에서 이러고 있는데 글쎄 저희 친구가 와가지고 도와준답시고 거기다 찬물을 확 틀은 거예요.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제가 정말 얼마나 화가 나던지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부르르 떨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아니 난 널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이게 뭐가 도와주는 거냐. 그랬더니 우리는 어릴 적부터 밥이 끈적끈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엄마가 물에다 헹구던지 아니면은 개한테 갖다 줬대요. 그 친구는 분명히 아기가 없었을 텐데 온갖 서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너는 내가 개밥을 먹는다는 얘기니? 그렇게 대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 뭐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끈적거리는 게 좋으면 본드를 갖다 줄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너는 샌드위치에 본드 발라 먹니? 점점 대화가 이제 유치함에 극을 달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던 김치 먹는 순간인데. 그래서 그걸 딱 내던지고 방에 들어가서 3시간을 울었어요. 10달 동안 쌓여있던 그 나의 향수병이 그때 갑자기 확 몰려온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저는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면 너무 서러웠기 때문에. 그런 사건까지 있을 정도로 서로를 이해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친해졌는데 1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헤어질 때쯤에 이 친구들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어르신이 쓰던 그 가구가 다 이렇게 와가지고 집안을 가득 메웠어요. 친구가 막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테이블을 보여주는데 식탁 밑에 말이 써 있거든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Made by White. 무슨 말이냐면 우리보다 딱 2세대 위에니까 별로 그렇게 먼 세대가 아닌데
그 시기에만 해도 가구를 만드는 노동자가 손이 백인이 아니면 안 산 거예요. 그래서 백인이 만들었다는 증거예요, 그게. 가구조차도 백인이 만진 게 아니면은 사지 않았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백호주의가 심했던 거죠. 그 순간 이해했어요. 아, 이 친구들이 어떤 악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무지하면서 오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그들만 무지할까요? 아니에요. 저도 무지했던 거예요. 호주 생활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내가 남과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호주에서 같이 사는 여자친구랑 어느 공원을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휴일인데. 여기는 인구가 적으니까 공원에 사람이 하나도 없네, 휴일에도. 제 친구가 뭐랬냐면 어머, 휴일이라고 인간들이 다 나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게. 한 1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네 사람이 다 나왔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살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정말로 우물한 개구리였구나라는 생각을 한창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호주 생활을 마무리할 때 어떤 기회가 찾아왔냐면 기초 불어를 듣는 사람들에 한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프랑스 정부에서 장학금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뉴캘레도니아라고 거기서 이제 어학연수를 하러 갔거든요. 한 달 정도 이제 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은 미국인 부부였어요. 야, 우리 좀 특별하게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 여기저기서 다 끌어모으고 결혼식 무슨 뭐 가구 살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돈을 다 모아가지고 요트를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세계 일주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돌면서 첫 번째 발길이 닿는 곳에 멈추어서 그 나라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2주면 2주, 3주면 3주 원하는 대로 살면서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고 기름값이 벌면 또 떠나요. 그래서 또 다음 나라 이렇게 해서 아시아를 쭉 돌고 오세아니아로 해서 뉴캘레도니아까지 온 거예요. 뉴캘레도니아가 너무 아름다워서 떠날 수가 없다. 요트를 팔고 집을 샀어요. 한 2년 정도 살다가 그걸 다시 팔고 배를 살 거래요. 전 그때 인생은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내 마음껏 조각을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걸로만 생각했구나. 그게 정말 잘못이었구나. 여기서 보낸 1년이 이렇게 나를 많이 바꿨다면은 절대로 이대로 한국을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한 1년 정도 더 열심히 세상을 보고 견문을 넓힌 다음에 그리고 가야겠다. 결심을 하게 됐어요.